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된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시끄러운 당 안팎을 정리하기 위해 출범한 혁신기구가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과연 이번 논란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주목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오늘 화요일은 일타 시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야말로 어제 깜짝 등장했다가 채 하루도 못 가 사퇴한 사단법인 다른 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직접 당 쇄신을 이끌 책임자라며 공개한 바가 있죠. 어제 국회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온갖 망언과 막말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천안함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시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한 것,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래경 이사장 논란이 된 발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특히 천안함 자폭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그런 발언이었고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 발언들을 좀 보면요. 지난 2월이었습니다.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서 남북관계 파탄을 낸 미패권 세력들, 또 지난해 12월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법 도둑질하는 범죄 집단이다. 2020년 3월로 가면 코로나19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다. 2015년으로 가면요. 80%의 부를 사회에 귀속시켜야 하고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 천안함 외에도 윤 대통령 또 코로나 발언도 이렇게 있었고, 물론 저런 발언들이 나왔던 시간적인 상황을 고려해도 지금과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지만 왜 이래경 이사장 카드를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했을까? 과연 어떤 인물인가? 적합한 인물인가? 말들이 많고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추천했고 알고 있었는가? 자, 여러 가지가 의문이에요. 최재성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래경 이사장님을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하고 또 인선하는 과정에 일종의 이제 검증 장치라든가 네. 또 당내에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하는 과정들이 없었던 반증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주 감춰진 거라든가 또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아니고 예. 이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그러니까요. 얘기고 예. 확인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전혀 없이 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석 대변인 권칠승 의원 좀 전에 그 브리핑에서도 보지만 네. 대변인도 잘 모르고 있었던 예. 사안이니까 방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대변인도 또 이제 실언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재명 대표가 기본 검증도 하지 않고 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비밀주의 그리고 또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한 결정 네. 이런 과정에서 검증과 관찰이 다 생략이 되고 이런 경우가 되죠. 예. 사실 지금 민주당이 소위 좀 한가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이라는 인물에서 이렇게 미스가 나왔다는 건 오히려 좀 내상을 크게 입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국민들 눈높이에 참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한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혁신위가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네. 또 정권 혁신이 예. 이렇게 이제 위상을 가져가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전폭적으로 이 혁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위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혁신위 카드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로는 위기고 말로는 위기 돌파하고 그래서 말로는 혁신이고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절실한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결격이 됐다, 결여됐다는 것의 반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검증도 안 되고 기본 검증이 안 되니까 혁신위원장 카드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어떨 것인가라는 전략적 판단도 전혀 없었던 거죠. 네. 아주 고약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뭐 임명 뒤에 논란이 크게 불거졌고 이래경 이사장은 반나절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민주당 상황이 더 꼬이고 더 어지러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이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감을 느끼고 뭐 사과의 한마디를 한다든가 수습을 하는 어떤 좀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본인도 좀 당황스러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조금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네. 일어난 거죠. 예, 예. 그래서 당황 이전에 네. 사실 제1야당이 그것도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혁신위 카드를 저렇게 무성의하게 네. 그렇게 카드를 준비를 했나 싶으니 당황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 네. 또 기본적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아예 고장나 버린 거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사과도 사과지만요. 우선 이 혁신위 카드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근원적인 생각들을 조금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뭐냐면 위기로 생각 안 하고 혁신위가 절실한 걸로 생각을 안 하니까 저렇게 된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민주당 상황을 위기로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절실함이 뒷받침되고 그 과정에서 혁신이 카드인데 네.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자세와 마음을 바꾸고 하는 네. 것이 먼저 전제돼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뭐 본인에게 어떻게 뭐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 일색이었던 그런 분을 별 고민 없이 마지못해 낸 카드처럼 뭐 혁신위가 출범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지금 혁신위가 네. 두 가지 이유로 사실은 이 필요성이 제기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는 현안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게 돈봉투 사건하고 김남국 의원 그렇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하고 이 궤적을 같이 해온 네, 소위 네. 말해서 이제 친명 쪽에서 발생을 한 문제거든요. 네. 김남국 의원도 뭐 7인회 뭐 한 명이라는 이야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상황으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총선을 돌파해야 될 필요성, 이 두 가지 때문에 혁신이 필요성이 이 대두가 된 거죠. 예. 그러면 그에 걸맞는 생각과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안타깝고 고약하고요. 이거 타격이 녹록치 않을 겁니다. 예. 이 비이재명계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질타,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혁신위원장 인선에 공론화도 검증도 안 된 것이 이재명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최재성 수석님 뭐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 거다. 그 비슷한 기조인 것 같은데 하나 더 나가서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기승전 맨날 이재명 사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지층은 좀 반발심이 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뭐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태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와 비대위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혁신위를 두고도 의견 대립을 하고 네. 주의 주장이 충돌하고 했는데도 본질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네. 이 논쟁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요. 혁신위 전권이라는 거는 지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비대위는 지도부를 대체하는 대표가 비상대책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대표 역할을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는 거죠.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예요. 비상지도부. 네.
혁신위는 지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권을 준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친명계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네. 혁신위 정권은 혁신안에 대한 전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절차상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전권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비대위하고 헷갈려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친명계나 또 마치 혁신위가 비대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비명계나 네. 이런 게 다 기본적인 파악도 안 되고 예. 주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사퇴의 문제는 비상지도부의 출범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비대위를 논의해야 될 때고 비대위를 논의해야 될 상황이냐? 예.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위는 절실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위기 돌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카드로 혁신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표 사퇴를 통한 비대위 출범까지 이렇게 가는 거는 민주당 스스로 삿바끈을 놓치고 주저앉는 네. 길을 택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최 수석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수석 대변인도 뭐 상황 대처가 안 된다, 말 실수가 나왔다. 그 부분이 바로 권칠승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천안함 관련해서 이래경 이사장이 과거에 했던 말에 대해서 이사장 해촉을 촉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 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나와서는 안 될 멘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도 이래경 이사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뭐 내적인 시스템에서 이게 인선이 되고 검증이 되고 또 내정이 되고 했던 것이 아니라서 네. 수석 대변인이나 다른 의원들도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발언이 나오는 거죠. 사전에 만약에 검증이 됐으면은 추천도 안 됐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것을 최소한의 검토 과정들을 주요 보직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서 좀 했다면 은원이 됐다면 이 천안함 함장에 대한 이 발언도 저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깜깜이 인선이 되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결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저렇게 이제 실언을 하고 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네.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날리면 그게 이제 전형적인 네, 네. 거죠. 그러니까 당시 수석 대변인 해명이 다르고 예. 귀국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수석 대변인 김은혜 의원이 그 해명했던 네. 한국 국회를 향해서 한 말이라는 것은 또 아니라고 대통령실이 네, 네. 얘기하고 그래서 그건 대통령이 정리를 안 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론화라든가 논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저러실 분이 아닌데 예. 조금 깜깜이 인선이 되다 보니까 대응의 한계가 이어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언으로 또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뭐 천안함 관련 과거에 이래경 이사장이 저런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될 거다라는 생각까지 했더라면 과거 뭐 천안함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뭐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인선이 안 됐겠죠. 그렇군요. 예. 네? 인선이 안 됐겠죠. 네, 네. 그런데 인선을 어떻게 하고 뭐 또 이 검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확 터지니까 네. 수석 부대변인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죠. 예. 그러면 민주당 혁신위 뭐 첫 스텝부터 스텝이 꼬이다 못해 뭐 꽈당 넘어졌는데 그렇다고 뭐 다시 일어나서 걷지 않아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혁신위를 다시 구성을 해서 실망한 국민들 앞에 뭐 내놓고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스텝이 더 걱정스럽고 또 혁신위원장 누구를 인선할지가 더 큰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위기의 강도, 민주당이 느끼는 위기의 강도에 따라서 혁신위를 생각하는 그런 질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위기의 강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네. 이번 위원장
인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스텝이 정말 혁신위를 통해서 위기 돌파를 해야 된다는 이 절실함, 이 자세가 먼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저는 막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당 지도부가 혁신이 하기 싫은데 그냥 떠밀려서. 떠밀려서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선하죠. 예. 그리고 저 같으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윤석열 후보하고 비교해서 아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이런 분 저는 혁신위원장으로 안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당내 문제,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친명계 의원들 문제가 부각이 됐고, 네. 그다음에 총선 돌파해야 되는 혁신이, 이 두 가지 이유로 혁신이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예.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네. 지지했던 네. 그런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이건 떠밀려서 하는 혁신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혁신위를 다시 이렇게 또 추스리고 예. 출범을 시키려면 절실함을 먼저 네. 갖춰야 되고 그런 자세부터 먼저 공감대를 이루고 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바로 치러진 재보선 크게 지고 나서 네. 김상곤 혁신위가 네, 출범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혁신위는 뭐 좀 제대로 작동을 했었다라고 보십니까? 그때 그 정도로 큰 위기 상황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엄청났죠. 네네. 우선은 뭐 지금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 반문 네. 이런 게 당내에서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아예 그냥 내놓고 그렇죠. 대표하고 그냥 각을 세우고 네네. 심지어는 면전에서 대표 물러나라 그러고 최고위 모두발 안에서 막 물러나라 네네. 그러고 원내대표는 사보타지하고 아예 네.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막 그랬던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김상곤 혁신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표는 네. 특별히 어떤 정치적 관계나 교감을 그러니까요. 나눠왔던 사이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위원장 했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죠? 혁신위원 구성도 네. 문재인 대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혁신위 활동이나 혁신위 안에 대해서 최고위로 올라오는 것은 그거는 뭐 절차상 어쩔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손대거나 네. 혹은 또 뒤엎거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도 왜 문재인 대표가 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혁신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막 문제 제기를 받고 그랬어요. 예. 아주 절실했죠 그때. 네. 위기에 빠진 민주당 과연 뭐 스텝이 꼬인 혁신이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해서 국민들 앞에 출범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에 참 말이 무성한데요. 총선 10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대거 공천돼서 총선에 나설 것이다. 이런 검사 공천설이 많이 나왔었죠. 대통령 측근들이 출마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실무진들이 다수 출사표를 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뭐 역대 정부에서도 뭐 그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 공천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네. 검사라는 이 두 글자가 차기 집권여당 국민의힘 공천의 핵심 키워드처럼 돼버렸는데요. 네. 저는 검사 플러스 알파라고 봐요. 네, 알파는 뭡니까? 우선요, 이유가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정치적 경험 없이 예.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상태에서 네. 검찰총장 관두고 입당해서 바로 대통령 후보되고 대통령 된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선 프로젝트라는 단일 프로젝트를 그 시기에 네. 잠깐 했던 그런 관계예요. 예. 대통령과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네, 그렇게 끈끈한 오랜 역사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란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으로 아마 바꾸고 싶어 할 거예요. 네.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두 번째로 현재 113석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역대 최소 의석이에요. 국민의힘이. 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열린우리당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네. 막 그때 한나라당이 막 궁지에 몰리고 했을 때도 126석을 했어요. 예. 근데 113석은 최소 의석이에요. 그러네요. 예. 이걸 다시 얘기하면 영남, TK, 강남, 이런 지역 아주 절대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만 당선됐다는 얘기예요. 네. 경합 지역이나 근소 우세 지역도 다 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러면은 이제 외부적으로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검사도 있고 검사 아닌 사람도 저는 꽤 있을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 지금 전부 친윤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도 국민의힘은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검사로만 특정할 것이 아니고 검사를 대표 브랜드로 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 폭도 굉장히 클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구체적으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뭐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출마 생각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또 임명권자께서 역할 그만두라고 하시면 뭐 이러면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데 뭐 이복현 위원장뿐만이 아니겠죠. 한동훈 장관 얘기도 계속 꾸준하게 나왔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장관은 출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대통령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네. 한 장관 스스로도 그래 장관 그만두고 국회의원 그 다음에 뭐지?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용꿈을 꾸거나 뭐 그렇죠. 이런 건데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용꿈을 꾸는 그 길을 만약에 용꿈이 있어도 한 장관이 그 길을 가겠느냐 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길 정치권을 거치지 않고 가는 길 뭐 이런 저는 후자를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축으로 사실은 윤석열 권력의 이 시줄 날줄을 엮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총선에 그를 차출을 하도록 그렇게 놔둘 것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뭐 대선 때부터 우려를 했습니다만 예. 지금 단순히 검찰 출신이 갈 수 있는 자리라는 통념을 깨고 아주 다방면에 여러 요직에 그렇죠. 지금 가 있거든요. 네네. 대통령실만 해도요. 뭐 인사 쪽, 총무 쪽, 뭐 다 검사 출신들 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경제 파트, 금융 파트, 뭐 국정원, 네. 검사 출신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네. 윤석열 대통령의 당으로 바꾸려면 이 검사 출신들이 다양하게 파견되고 예. 등용된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총선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해서 용산 시스템이 작동해서 예. 대거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충돌은 예. 현역 의원들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예. 폭발음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예. 검사 플러스 알파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용산과 생각이 같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계할 수밖에 없겠죠. 검사 공천설에 대해서 여권은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검사 공천하지 않겠느냐, 검사 왕국되지 않겠느냐고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검사 출신 대거 공천, 그럼 총선이 전국적으로 망하지, 나도 검사 출신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인사들 생각은 좀 의도적으로 경계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요. 네. 저 말도 모순인 것이 네네. 국민의힘 내에 검사 출신이 지금도 많아요. 예. 그래서 꼭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 검사 출신들을 윤석열 당을 만들기 위해서 차기에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공천 네. 과정에 이거를 차치하고라도 원래 많이 노크를 예, 하고 예. 원래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용산의 시스템. 예. 예. 그래서 검사 출신과 네. 대통령이나 용산에 이제 검사를 통과한 사람. 네. 그래서 그 규모가 저는 간단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공천 관련 얘기 들어가면 이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시스템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의문이 들고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노원에서 공천 받지 못하면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품고 가야 된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10개월 남았잖아요. 네네. 총선이. 집권 여당의 총선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그늘 아래서 총선 치르기 어렵다고 싶으면은 예. 이탈하고 총선 전에 대통령을 뒷발질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 그것이 색깔 지우고 그죠? 예, 그럼요. 사진 빼고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네. 총선 전에 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 힘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요 문제가 관건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를 품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대통령 그늘로 치를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네. 절대로 공천 안 주죠.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10개월 남았는데 과연 뭐 여야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보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 자신들은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감사원의 감사를 못 받는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비판 여론이 상당했죠. 그래서 입장을 선회할 듯한 분위기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론 악화 또 뭐 여당의 압박 등등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느낌상으로는 이제 채용 비리니까 네. 그것도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까지 뭐 10명 정도라고 하는데 더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감정선으로는 감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정치적 싸움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여론에서는 선관위가 질타를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법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는 직무감찰 받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했지만 예. 특정해서 제한적으로 채용 비리에 한해서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그게 소용없는 것이 네. 수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권익위에서 전수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이미 실효적이지는 않아요. 네. 이미 수사 단계로 이제 갈 텐데. 예. 그리고 권익위는 이미 조사 착수를 했고. 네네. 그래서 그래도 여론에서 이제 밀리고 질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감사, 제한적인 감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노태학 선관위원장 외 선관위원 전원 사퇴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접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선관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선관위의 쇄신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자정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선관위 쇄신을 막고 있는 선관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합니다. 채용 비리는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양 당의 원내 수석들 간의 소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한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원 전원 사퇴, 선관위원장 사퇴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선거 관리에 공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없이 총선 치른다고 보는 걸까요? 이미 정치적인 싸움으로 국민의힘이 만들어 버렸어요. 네. 지금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선관위원들이 아니잖아요. 예. 사무총장, 차장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 붙박이 이 직원들이고 간부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선관위는 도의적으로는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선관위원장이 풀타임 잡이 아니잖아요. 네. 대법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대법관 중에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채용 비리를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왜 9명 전원 사퇴를 국민의힘은 요구를 할까? 그래서 선관위를 정치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3명 하잖아요. 국회에서 3명 추천하잖아요. 네. 대법관이 3명 하잖아요. 대법원장이. 예. 그래서 9명이거든요. 그래서 야당 몫이 2명, 여당 사실상 이제 이 대법원하고 대통령 합치면 한 7명이 집권 세력 쪽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 비리 당사자들도 아닌데 전원 사퇴를 얘기하고 있어요. 선관위원장 사퇴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대법원장 임기가 9월입니다. 6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 9월이 이제 대법원장을 교체해야 될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새 대법관 임명 절차에 들어가면 3개월 후면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벌써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치 싸움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3명 하잖아요. 대법원장 임기 이제 6달 남았거든요. 예. 이제 인선 들어가고 인선 절차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6명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관위원 임기가 안 되니까 전원 사퇴해야 새 대법원장이 3명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3명 하고 네. 이러면은 이제 굳이 얘기하면은 정치적인 계산상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해법도 아니고 정치 싸움으로 이 문제를 끌어들이는 포인트들이 전원 사퇴다. 네. 그리고 대법원장 임기하고 대통령 추천목하고 네.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네. 현재 선관위원 임기하고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원 사퇴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작은 채용 비리로 된 건데 네, 정치 싸움. 싸움은 정치 싸움으로 되고 숫자 싸움으로 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제 문제 제기 방식이나 이 문제를 보는 방식이 예. 매우 우려스럽고 잘못됐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환으로 김기현 대표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과 선관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뭔가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민주당 공생적인 동업 관계 아니냐. 선관위는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해석을 했고 고위직들이 겁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적은 뭐 선관위도 민주당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목적, 메시지가 뭐가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관위하고 소위 말해서 동업관계다. 네. 그리고 주요한 사안마다 선관위에 유리한 해석, 예. 선관위의 도움을 받았다 이러는데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죠.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선거법으로 이 문제되고 했던 게 민주당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선관위의 혜택을 입고 네.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었으면 예. 민주당도 그 선관위를 방어하고 나설 거예요. 네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야가 국정조사도 하고 엄격하게 하고 예.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저렇게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선을 긋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 사안에만 집중해야지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대체 민주당이 선관위에 혜택받은 게 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1타 시사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